얼마 전에 인스타 라이브를 하는데 그런 질문들이 꽤 있었어요. 뭐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잘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어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저는 요즘에는 "좋아하는데 잘하는 일을 하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좋아하는 일이 뭔지 잘하는 일이 뭔지 어떻게 찾아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되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휘리릭 약간 그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그때를 떠올리는 거죠. '나는 그러면 어떻게 찾았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결국은 진짜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해서 '아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뭔가 영향을 주고 도움을 주고 그러는 거에서 되게 큰 희열을 느끼는구나.' 뭐 이런 것도 알게 됐고, 뭔가 건강을 챙기고 그런 것도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그때그때 알게 된 것 같아요. 어 근데 내가 그럼 이거를 어떻게 좀 알게 됐을까를 더 좀 자세하게 생각을 해 보니까 진짜 그동안 좋아하는 일만 좀 골라서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도 갑자기 이제 '음악을 가수로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던 것도 사실 그냥 너무 좋아해서 시작했던 일이었어요. 사실은 저는 되게 어릴 때부터, 아주 아기 때부터 가수가 꿈이었거든요. 그 무대에서 제가 노래하고 춤추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그 환호성과 그 사람들이 막 신나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제가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계속 그게 가수가 꿈이었었는데, 사실 저희가 어릴 때는,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이런 연예인, 가수는 차마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어려운 꿈이었어요. 그때는 딴따라라고 하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켠으로 맨날 이렇게 난 사실 가수가 되고 싶은데." 근데 말은 못하는, 그렇게 좀 억누르고 살고 있다가 대학생 때 사실은 어 원래는 유학으로 석사를 가려고 했어요. 난 그냥 학교 학부생으로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보통 뭐 석사, 뭐 박사까지는 아니어도 석사 정도까지는 해야 뭐 취직을 하거나 그러는 분위기였어서, 그래서 이제 석사 유학 준비를 하려고 토플 시험 준비를 해요. 토플 시험은 이제 해커스토플, 강남에 있는 해커스토플을 다녔어요. 그래서 어 이제 여름 방학이었나? 한 학기를 휴학을 했나? 그래서 학교가 이제 대전이었으니까 대전에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토플 점수 따고 이것저것 좀 준비를 하려고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와서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토플 시험도 보고 뭐 이렇게 준비할 거 준비했어요. 그러고서 다시 이제 대전으로 내려갔죠. 대전으로 내려가서 뭐 여느 때처럼 공부하고 수업 듣고 뭐 과제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재밌는 게 참 이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게, 뭐 특별한 어떤 큰 이벤트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여느 때처럼 그 저희 전산학과 학교 건물 1 층에 그 뭐라고 하죠? 컴퓨터실처럼 이렇게 컴퓨터가 이렇게 쭉 있는 그 방이 있어요. 거기서 그 또 평소처럼 숙제를 과제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어려운 과제를 하고 있었었는데 너무 죽겠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거를 앞으로 몇 년간,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냥 학교 졸업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직업으로 삼아서 직업으로 이제 이 일을 할 텐데 내가 과연 즐기면서, 아니면 즐기지는 못하더라도 괴롭지 않으면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때마침 저와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되게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이렇게 음악을 많이 듣고 이랬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냥 더 늦기 전에 해 봐. 가수 해 봐. 음악 해 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때도 뭐 동아리 밴드도 하고 있었고 이렇게
틈만 나면 이렇게 뭔가 공연도 하고 했지만 이걸 내가 약간 '커리어로서 가져간다.'라는 생각은 사실 차마 하지 못했던 거죠. 무섭기도 하고 확률은 너무 낮기도 하고 성공하기에. 근데 음 원래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타협했던 저의 꿈은 원래 그냥 공부하고 빨리 그때는 뭐 대기업 임원 너무 쉽게 생각했죠. 그런 게 빨리 돼서 어린 나이에 빨리 성공을 해서 돈을 빨리 모으자. 돈을 빨리 모아서 은퇴를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공연을 할 수 있는 라운지 바 같은 거를 차리는 게 저의 사실은 목표였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근데 어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40대 뭐 중후반에 라운지 바를 차려서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것과 20대 젊은 나이에 지금 할 수 있는 음악을 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의미 있고 재밌고 행복할까?'라고 했을 때 이건 너무 먼 얘기인데? 예. 그래서 지금 뭔가 내가 내 눈빛도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혈기왕성할 때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막연한 어떤 그걸 뭐라 그러죠? 근자감이라고 할까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이게 난 더 나을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일단 뭐 한번 준비를 해 보자.' 준비를 해 보자 해서 그냥 대전에 있는 실용음악학원에 딱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보컬 연습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춤 학원은 이제 딱 그 오디션용 영상 하나 찍으려고 딱 그 안무 하나 배우는 게 있었어요. 예 개인 레슨으로. 그렇게 해서 딱 그 안무 하나 배우고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음악학원에 등록하고 한 2달 정도 있을 때였나 되게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원장님이 저한테 여기에 무슨 그 엠넷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지역 예선이 열리는데 "너 한번 해 봐." 이러시는 거예요. 아 저 못해요. 저 이제 연습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아 떨어지면 어떡해요. 창피해서 어떡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애들 다 나가." 근데 그 애들 다 중고등학생이었거든요. 전 대학생이었고. 그래서 "여기 애들도 다 나가는데 그냥 나가 봐." 그래서 "떨어지면 어떡해요. 떨어지면 창피해서 어떡해요." "야 떨어지면 TV 안 나와." 이러시는 거예요. 아하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냥 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일단은 그냥 지원을 했고 지원을 해서 그 지역 예선 막 그 엄청 그 몇천 명이었던 것 같아요. 몇천 명이 어디지 되게 크니까 컨벤션 센터 같은데 거기 앞에 줄 서 가지고 그냥 뭐 예약 이런 것도 없어요. 대기표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선착순으로 줄 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다렸다가 엄청 많은 부스에 하나 들어가서 이제 노래하고 춤추고 그게 나온 거죠. 근데 그러고 합격을 한 거예요. 참 지금도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그냥 운때라는 게 있었나 봐요. 그리고 또 다음 스테이지에서도 계속 "어라? 어라?" 하고 이제 합격이 되어서 이제 슈퍼스타 K2의 탑 11 까지 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들이 쓰나미로 밀려오고 그리고 정말 항상 불안함의 연속이었었어요. 그 막 생방송이나 이런 무대를 할 때도 그 스케줄을 할 때에도 그랬고 나는 아직 너무 준비가 안 됐는데 이제야 마음을 먹고 딱 '어 준비해야지.' 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저를 보여줘야 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쉬운 건데 그때를 한 번도 단 1 초도 즐긴 적이 없었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좋다. 팬이다."라고 하면 지금은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아닐 거야. 나를 좋아할 일 없어." 이런 이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격지심인 거죠. 그래서 어 감사하지만 행복을 느낄 수 없었던 행복할 줄 몰랐던 그 시기였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소속사와 계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데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데뷔 때도 좀 아직 데뷔를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진짜 보기 겨운 얘기죠. 왜냐면 그때 너무 저의 부족함을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주변 분들이 많이 해 주셨던 얘기 중에 "야 끝은 없어. 완벽이란 끝은 없어. 그냥 될 때 가야 되는 거야." 너무 맞는 말인데 그 당시에 저는 너무 자존감도 떨어져 있었고 자신감이 없었다 보니까 쪼끔만 더 준비하고 나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좀 컸었거든요. 기세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데뷔를 했고 앨범이 나오는데도 그렇게까지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어요. 뭐 "왜 안 됐냐?"라고 하면 사실 수도 없이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죠. 근데 저는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 음악이 어쨌고 뭐가 어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 스스로를 어 매력적이게, 왜냐면 연예인은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는 직업인 거잖아요. 매력적이게 보일 만한 에너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매력적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너무 작게 스스로를 느끼고 있고 부족하다라고 항상 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무대든 이런 카메라 앞에서 남들을 다 이렇게 '내가 다 씹어 먹겠어요.' 이렇게 에너지를 뿜어도 모자랄 판에 그런 마음에 뭔가 그 구멍이라고 할까요?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 당연히 티가 나죠. 그래서 앨범을 내고 방송도 그때 저의 인지도나 이런 거 치고도 나름 나갔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오디션 프로, 제가 이제 엠넷 오디션 프로면은 공중파에 못 나가는 시절이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라디오스타도 너무 감사하게 나가게 됐었고 뭐 여러 가지 몇 개 예능도 굵직굵직하게 나갔었는데 제가 그만큼 또 활약을 못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그 내면에 있는 어떤 나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그런 나의 습관이 결국 밖에서 다 티가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안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불안이 있었죠. 있는데 모른 척했죠. "아니 나 불안하지 않은데." 이렇게 약간 센 척했던 거예요. 사실 그거를 인정하고 내 불안을 돌보고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그땐 또 자존심이 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으면 자존심이 세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자존심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나의 이 연약하고 불안함을 절대 드러내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겠어요. 안에서는 다 골마 터졌죠. 그래서 한 데뷔하고 한 2 년도 안 됐을 때부터 약간의 불안과 공황이 오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잘 몰랐었는데 제가 자꾸 한숨을 쉰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너 왜 이렇게 한숨을 쉬니?"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숨을 좀 잘 쉬지를 못하겠으니까 한 번에 몰아서 쉬는 버릇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신의학과에 갔어요. 정확하게 신경정신과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갔던 이제 로컬 병원이. 가서 이제 상담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왔던, 그러니까 진단을 주셨던 게 이제 불안과 공황장애에서 이제 시작된 이제 불면증. 근데 불면증은 어떤 뭐 진단이라기보다는 불안과 공황장애가 심했고 그 불면증이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불면증도 사실은 그냥 그냥 '내가 패턴이 망가졌구나. 내가 커피를 오늘 좀 늦게 먹었나?' 약간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퍼즐이 이렇게 맞춰지기 시작한 거죠. '아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그러면서 이제 처방해 주신 약들을 먹기 시작했어요. 수면 유도제, 이게 안정시켜 주시는 그런 약.
근데 그런 약을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몽롱해요. 그러니까 아예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축축 처지고. 그래서 저 이거 너무 센 것 같아요. 저 아예 일상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용량을 좀 줄여 주시거나 좀 약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뭐 약도 바꿔 보고 용량도 정말 적게도 해 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호흡 과호흡이라든지, 그래서 아예 그때 뭐 버스도 못 타고 지하철도 아예 못 탔었어요. 한 번은 뭐 사람이 엄청 많진 않았는데 좀 어느 정도 있는 시간대에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과호흡이 오면서 쓰러졌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니까 더 그런 생활에 무서워지는 거죠. '내가 일상생활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스로를 더 이렇게 깎아내리고 '난 지금 일상생활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어.' 그게 너무 극심해지니까 결국은 뭐 잠 못 자고 나중에는 뭐 헛거 보이고 과호흡으로 거의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아프고 내가 못 살겠으니까 딱 그냥 끊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가수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거를 사실 결심했을 때는 오히려 '나 너무 어떡하지?' 그러니까 너무 큰 결심인데 이런 생각조차도 못 했어요. 왜냐면 난 진짜 죽을 것 같았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힘들다는 게 이제 육체적으로 아파서. 그러니까 그때는 뭐 꿈이고 뭐고 그냥 내 생존이 너무 중요했어서 그런 건 사실 보이지가 않았어요. 제가 그만두기로 결심을 했을 때 사실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들 거잖아요. '내가 과연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그만두고 살 수 있을까? 앞으로 나는 이거 말고 뭘 할 수 있지?' 좀 다른 종류의 건데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이 나이에 뭐 해 먹고 살지?' 사실 이게 가장 크긴 했었어요, 그때 마음으로는. 물론 그 일도 너무 사랑하지만 현실적인 게 좀 많이 왔거든요. 그리고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 가족과 뭐 제 주변 사람들, 응원했던 사람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너무 큰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 가수 생활을 했을 때 물론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도 많았지만 뭐 그 일을 안 하길 바라는 가족도 있었어요. 뭐 이해는 해요. 예, 왜냐면 너무 힘든 일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응원해 주는 마음이 공존하잖아요. 이 일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아 내 가족이 이걸 한다라는데 응원해 줘야지.'라는 마음으로 응원해 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더 미안한 감정이 큰 거예요. '아 내가 이왕이면 속 썩이면서 일을 했을 때 이걸로 뭔가 어떤 성취를 하거나 떳떳하게 그때 반대하셨죠? 근데 봐봐요. 저 잘 해냈죠?'라고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아파서 그냥 어떻게 보면 나자빠진 거니까 그것도 너무 마음에 약간 죄책감이 컸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건 아주 크진 않지만 제가 그 일을 했을 때 가수 일을 했을 때 사실 그 안에서도 약간 이방인 취급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뭐 지금은 전혀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연예인 선배들을 많이 만났을 때 그분들이 진짜 열이면 열 다 이 얘기하셨어요. "공부하지 이거 왜 해? 공부하지 딴 딸아이를 왜 해?" 근데 사실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폄하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연예인이나 뭐 인플루언서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 직업에 대한 리스펙이 굉장히 많이 생겼지만 물론 그때는 몇 년 전이에요? 15년 전인가? 10 년에서 15년 전에는 더 좀 그러기 전이니까 리스펙을 받기 전이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아니 내가 좋아서 하는데 자기도 좋아해서 하고 있으면서 왜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서 공부나 다시 해.'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도 못했고 되게 화가 나서 그때는 되게 오기도 있었어요. 당신 내가 두고 봐라. 내가 꼭 성공해 가지고 당신이 한 그 말 후회하게 해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사람 말처럼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싫었지만 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이게 그땐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내가 지금 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조금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는 선택을 하자. 비록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것들이 경험했던 거 쌓아 올렸던 것들이 다 없어지더라도 없어지는 게 너무 아깝긴 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뒤로 돌아볼 마음이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그만두고 뭘 할게요? 저는 현실로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경력이 없고 나이는 들고 돈은 없는 취준생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어서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김소정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인턴 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번 이야기를 짧게 정리를 하면 내가 어떻게 가수가 되었고 대학생 때부터 어떻게 가수가 됐고 어떻게 가수를 그만두고 모든 걸 내려놓게 되었는지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올라간 것 같은데 그것이 고점이었다. 바로 떨어지는 그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인턴이 됐죠. 인턴이 되면 출근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열의에 찼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나도 집에서 가만히 얌전히 이렇게 있는 취준생이 아니라 취준생도 아니었죠. 취준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취준생에서 드디어 나의 잡이 있다. 소속이 되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출근을 하는데 뭐 괜찮았어요. 뭐 일은 배우면 되니까. 그래서 일찍 막 출근해서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정말 아무것도 내가 모르는구나를 처음부터 느꼈어요. 뭘 아무것도 모르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기본적인 에티켓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뭔가 존대를 할 때에도 이분이 우리가 뭐 압존법이라고 하나요? 이분이 이분보다 높으니까 어떻게 좀 존칭을 어떻게 써야 되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기본적인 예절도 물론 제가 가수 생활을 하면서 연예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이게 미묘하게 그냥 회사로 딱 들어오니까 다르더라고요. 경직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더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은 사실은 방송 일을 할 때에는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였었어요. 물론 최소한의 이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하는 건 당연하지만은 뭔가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이메일을 쓸 때도 그 나름의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고 내가 업무를 부탁을 할 때에도 뭐 시간이 있거나 그러니까 몇 시 이후에 뭐 5시 이후에는 최대한 좀 업무 부탁을 하지 않는다거나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처음 딱 갔을 때는 저도 얼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매일매일이 좀 뭐라 할까요? 긴장이 가득한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제 업무가 하나씩 오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였어요. 제가 처음 인턴 생활을 했을 때는 이제 브랜드 매니저로 이제 인턴을 시작을 했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까 메일 쓰는 법도 모르고 어떤 서류 좀 작성해 주세요. 이거 그 우리 바이어한테 보내야 되니까 이거 좀 작성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받았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GPT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야생이죠. 여기서 조금만 더 거슬러 가면 이제 대학교 때로 가면 저희는 진짜 뭐 구글링에서 나오지 않아요. 족보를 하드카피로 전달을 받아가며 선배들한테 그렇게 공부했던 세대니까 회사 일을 할 때 똑같았어요. 구글링을 할 수는 있었고 당연히 네이버도 있었지만
있었지만 지금만큼 내가 딱 원하는 내 입맛에 맞는 답을 얻을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수입하는 건 때문에 관세 어떤 서류를 좀 서포트를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관세가 뭔지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뭐 수출 수입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도 잘 기억도 안 나요. 뭐 우리가 수입을 했을 때 이 관세는 어떻게 내야 되고 누가 부담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있었는데, 그래서 다행히 그 당시에 제 친구 중에 관세사 친구가 있어서 엄청 괴롭혔죠. 귀찮게 했죠. 근데 그때 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었냐면요. 일 못하는 거, 일 모르는 거, 처음 해보는 거,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첫 번째, 내가 마주하고 싶지가 않았고, 마주할 수가 없었어요. 아닐 거야. 이건 내 모습이 아닐 거야. 회피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 한편으로는 알고 있죠. 아, 난 정말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고, 내가 지금 뭔가 업무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확신은 하나도 없고, 그냥 이게 제 민낯인 거잖아요. 나이가 28, 29이 됐었지만, 나는 이런 관련된 일에 대한 경험은 전혀 없고,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고, 머리로는 아는데, 어떻게 보면 100% 저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이제 둘러대는 거죠. 스스로한테. 핑계를 대는 거야. 아, 나는 뭐 처음 해보는 거잖아. 모를 수도 있지. 나만 모르는 거 아닐 거야. 약간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핑계를 대면서, 물론 뭐 노력하고 하지만 그냥 제 민낯을 있는 그대로 못 봤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을 못했어요. 이거는 제 좀 원래 성향인 완벽주의에서 기인한 건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완벽주의가 있었더라고요. 이것도 이렇게 20대 후반, 30대 이후에 저를 계속 알아가면서 발견한 점이에요. 어렸을 때 제가 완벽주의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완벽주의가 있다 보니까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면 누군가에게 그 모습을 절대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누군가에게 잘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물어보려고 해도 내가 최대한 다 어떻게든 한 7, 80% 이미 해결한 상태에서 그 질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실 도움을 요청해서 내가 빨리빨리 저 이런 걸 모르는데 이런 부분을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오히려 아주 쉽게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무서웠던 거는 그거 같아요. 뭐 완벽주의 거기에서 시작된 건데, 그런 나의 부족한 모습으로 누군가가 나를 판단할까 봐가 가장 무서웠어요. 바보인 줄 알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거 들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늘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있어 보이고 싶은 거죠. 다 아는 것처럼 보이고 싶고. 근데 그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는 시점까지 와요. 그냥 일반적인 예로 내가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체중계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살을 잘 빼고 있는지 중간 점검들을 하면서 봐야 되잖아요. 체중계도 올라가고 거울로도 이제 보고 눈바디도 하고. 근데 아니야, 난 지금 보면 너무 뚱뚱할 거야. 아, 지금 내가 체중계 올라간 거 누가 내 몸무게 보면 어떡해. 이런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내 현재가 어떤지를 내가 직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저 지금 이렇게 운동했는데 지금 3kg밖에 안 빠졌어요. 저 사실 이번 주까지 5kg 빼야 되거든요. PT 선생님이나 전문가한테 가가지고 도움을 청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정말 안 되겠던 게 그런 거였어요. 내일까지 이 서류 다 준비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거 하나하나 의미 찾고 있고, 어떻게든 구글링해서 좀 유사한 사례 좀 봐서 좀 찾아가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사실 어느 정도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나서 그냥 도움을 청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 용기가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첫 회사 생활했던 곳에 계셨던 분들이 다 너무 나이스한 분들이었어요. 발벗고 도와주시고, 그 누구도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제 뒤에서 험담을 했는지 알 순 없죠. 알 수는 없지만 제 앞에서 그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랬으면 높은 확률로 제 욕도 안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누군가가 일을 잘 못한다라고 핀잔을 주거나 하지 않고, 물론 본인들의 일이 바쁘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했고요. 그래서 언제는 제가 야근하고 있는데 본인도 야근을 하고 있으면서 제 옆에 의자 끌고 오셔서 제 일을 같이 봐주신 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제가 엑셀이나 이런 그 툴을 좀 서툴게 하니까 책을 이렇게 두고 가신 분들도 있었고요. 도움 되실 거예요 하고 절대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때 내가 가만히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자존심 세우면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진짜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해야겠구나를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대학교 때부터 그리고 가수 생활을 했을 때 그때 저의 모습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가수 생활을 했을 때 똑같았거든요.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춤을 더 잘 추고 싶거나 노래를 더 잘하고 싶거나 뭐 작곡을 더 잘하고 싶어도 도움 요청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너무 스스로 하려고 하는 힘이 강해서 혼자만 끙끙대는데, 사실 이거는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장점은 어떻게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힘이 있다. 근데 단점은 뭔가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효율적으로 해결을 못하는 거죠.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이때 배운 저의 레슨, 도움을 잘 요청하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걸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사람이 태어나기로 그걸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때 그렇게 딱 띵 하고 알았더라도 한 번에 바뀌진 않더라고요. 여전히 쉽진 않아요, 저한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제가 이런 걸 잘 못하고 부족한데 혹시 이 부분에서 좀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요? 또 한참을 고민하고 정말 그거를 위한 준비를 하고서 도움을 요청을 하거든요, 여전히. 근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빨라지긴 했어요. 빨라지고 마음의 부담도 덜하고. 이게 30대 초반까지의 이야기예요.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창업을 하게 됐고, 그리고 창업을 하고 나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처절하게 깨닫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그 인턴 생활을 하고 나서 계속 회사에 다녔었어요. 스타트업에서. 처음에는 이제 브랜드 매니저로서 커리어를 처음 시작을 했다가, 그때 이제 해외에 있는 브랜드들을 국내에 런칭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인턴에서 이제 정직원까지 매니저로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PM이랑 운영 총괄을 하면서 이제 몇 년간 이제 일을 했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건강에 워낙 관심이 많았었다 보니까, 왜냐면 저도 또 몸이 안 좋았었잖아요. 20대 때 막 불면증에 공황장애, 기본적으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처절하게 제가 깨닫고 있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불면증이 완전히 낫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스타트업에서 일할 때 헬스케어 그 카테고리에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재미있었고, 그런데 창업을 하게 된 이유는 그거였어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직원으로서 매일 그 야근도 하고, 야근이 없어도 집에 와서 매일 일하고, 주말에도 관련해서 혹시 뭔가 내가 외부에서 교육받을 거 있으면 더 내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공부도 따로 하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번아웃처럼 좀 오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문득 내가 조금 더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 왜냐면 당연히 직원으로서는 뭔가 위에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답답함을 느꼈었어요. 답답함을 느꼈었고, 그리고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할 거면 내가 선택한 업,
내 일을 하면 더 재밌게 더 즐기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성과도 당연히 따라올 것이고. 근데 거기에 또 동시에 제 주변에 스타트업 창업을 한 친구들 아니면 창업할 때 같이 창업한 그 코파운더, 동업자인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뭐 전산과를 졸업을 하고 공대에 나오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건 당시에 제 남자친구, 현재 남편이 또 창업을 했어서 옆에서 계속 바람을 넣었어요. 너 그렇게 열심히 할 거면 너 걸로 해봐. 그러면은 경험의 폭이 다르고 배울 수 있는 그 차원이 다를 거야. 라는 말에 홀라당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실은 초기에 되게 자잘한 테스트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해봤어요. 뭐 물건도 떼다 팔아보고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작은 창업들을 많이 해봤죠. 사이드 프로젝트처럼. 실패도 많이 했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내가 경험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내가 진정성 있게 진짜 몰두해서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오케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진심으로 빠져들어 있는 건강, 웰니스 쪽, 헬스케어 쪽으로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쪽 안에서도 되게 문제가 많잖아요. 다이어트가 될 수도 있고 뭐 당뇨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가장 와닿았던 문제는 수면이었었어요. 왜냐면 제가 거듭 설명드렸지만 제가 수면 문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엔 제가 좀 창업을 할 때쯤에는 이미 거의 다 이제 완치라고 해야 되나? 사실 완치라는 표현은 정확하진 않지만 불면증이 없는 상태였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비포 앤 애프터를 제가 너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첫 번째, 일단 수면은 모든 사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고, 두 번째로는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잘 자게 됐을 때, 이거는 그냥 삶이 바뀌는, 내 인생이 바뀌는 경험이다. 라는 거는 저도 해봤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주변에서 잠 잘 못 자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동일하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진짜 제발 하루라도 잘 자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저 진짜 잘 잘 수 있으면 저 진짜 몇백 몇천만 원도 낼 의향이 있어요. 진짜 너무 괴로워요. 라고 말할 정도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정말 심각할 때는 너무나도 이거를 고치고 싶은 그 열망이 있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순 있지만 이거는 꼭 풀어야 할 문제다. 그리고 풀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면 문제를 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뭐 수면 문제를 어떻게 푸냐 뭐 이런 비즈니스적인 거는 좀 차지하고, 어쨌든 뭔가 대표가 되었을 때, 창업을 처음 했을 때 맞닥뜨리는 문제들은 너무 많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이래서 어떤 사람들은 직원이 제일 편해. 그냥 직원으로서 인정받아서 거기에서 큰 보상을 얻는 게 가장 쉽고 빨라. 뭐에 빠르냐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냥 일정 수준의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실 직원으로서 돈 버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이렇게 돈 벌기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근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워라밸이라는 게 당연히 없잖아요. 그러고 싶어서 사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 것도 있지만, 일단 생각이 끊이지 않는다. 왜냐면 문제가 계속 터져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하나 봐요. 다 알면 못한다. 너무 알면 엄두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못 모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수습 매일매일이 수습하는 일. 그래서 일이 정말 많다. 그리고 모든 일이 터졌을 때 결국 당연히 책임은 제가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진짜 많이 받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들을 모셔올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고민이에요. 뭐 제품이 문제가 있거나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뭐가 막 이렇게 지연이 되거나 안 팔리거나 하면 어떻게든 그건 해결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냥 그 여정인 것 같아요.
그냥 창업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 여정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일을 계속 키워나가고 잘 굴러가게 하고, 그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을 당연히 채워야 되니까 그런 걸 위해서는 좋은 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작게 시작한 어떤 회사에 누가 들어오고 싶었겠어요, 처음에. 그래서 사실 좋은 분을 찾는 게 가장 어려웠었어요. 그거는 지금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서 나 같아도 더 대기업, 더 큰데, 더 유명한 회사에 들어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분들을 찾을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진짜 이 우리가 풀고자 하는 이 수면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진짜 이 문제에 동의를 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여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여기에 진심으로 이 문제를 같이 풀고 싶은 분들을 첫 번째로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런 분들이 항상 와주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는 같이 뭔가를 막 으쌰으쌰 배워나갈 수 있는 분들이 좀 잘 맞았었어요. 근데 이럴 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근데 모시다 보니까 제가 또 겪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건 제가 했던 실수 중에 하나인데, 그런 마음 있잖아요. 당연히 내가 대표니까 직원들보다 더 잘해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도 없는 거예요. 나도 처음 하는 분야가 있고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알고 할 순 없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분들한테 좋은 피드백을 드리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모자른 대표처럼 보이고 싶진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고군분투를 많이 했어요. 약간 그 위에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밑에서는 막 발길질하는 오리인가요? 거위인가요? 백조인가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전에 그 어떤 직원들이 너무 제가 애정하고 또 되게 합이 잘 맞았던 저는 직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게 느껴진대요. 제가 더 좋은 답을 주려고 하고 무엇 하나 모자르지 않게 보이려고 되게 공부하시고 애쓰시는 게 많이 보인다. 그래서 너무 좋다. 그런데 그게 되게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혹시나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빨리 지쳐버리고 번아웃이 올까 봐. 그래서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 가끔씩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뭐 새로운 곳에서 팝업 스토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신사업을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대표님도 처음이신 거 다 알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고 좀 시행착오 있더라도 거기서 대표님이 좋은 인사이트 주고 하시면 되는 거지, 대표님이 완벽하게 뭔가를 저희한테 안 보여주셔도 괜찮아요 라고 오히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님 좀 힘들어 보이세요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셔서 사실 눈물이 또르르 날 뻔했습니다. 네. 너무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약간 띵 한 게 있었어요. 뭐 다른 회사의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내가 같이 일하고 싶어 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은 완벽한 대표를 원하는 게 아니구나. 어찌됐든 우리가 같이 가는 이 방향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헤쳐나가려고 하고 같이 공부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으로도 충분하구나. 그리고 당연히 좀 더 지혜로운 답을 찾아갈 수 있게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하구나. 근데 내가 너무 완벽해지려고 사실 완벽해질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막말로 나도 처음인데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누구 할아버지가 와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냥 내가 이 상황을 인정하고 너무 완벽하려고 애쓰지 않는 게 오히려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구나,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오히려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분들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들이랑 아직도 연락을 합니다. 퇴사를 하셨지만. 연예인 출신으로서 이 회사를 운영할 때 어려운 점, 대표로서의 단점은 아직은 없었어요. 오히려 장점은 있는 것 같거든요. 누구나 아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규모가 엄청 큰 회사도 아닌데, 그럴 때 그러면 우리 회사를 알리는 거, 그리고 알린다라는 건 고객한테도 알리는 게 있지만 좋은 분들을 모셔올 때도 알려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것보다는 저 20대 때 가수였었고요. 그리고 가수 생활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지금 이렇게 창업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적어도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뭔가 익명의 회사보다는, 익명의 대표보다는 이 사람이 뭐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어떤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사기는 안 치겠다. 그런 믿음을 줄 수 있어서 그런 거는 오히려 다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다행히 불편함 없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일하는 이제 좀 젊은 분들이 저를 잘 모르세요. 이제 당연하죠. 그분들이 이제 뭔가 연예인을 좋아할 때쯤에는 저는 이미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오늘 깜짝 놀라세요. 대표님,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은 어떤 분일까요? 왜냐면 제가 좀 회사에서는 아이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막 엄청 막 에너지가 넘치게 막 이같이 굴거나 하지 않아서 연예인 활동을 했다라는 것 자체에 놀라움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그래서 약간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저를 이중생활한 사람 취급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창업을 해서 지금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이제 저의 소개를 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뭐 노트리서치 수면 스타트업 노트리서치를 운영하고 있고요. 국제 수면 코치 자격을 따고 수면 코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수면 코치가 뭐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사실 이제 수면 코치가 이제 국내에서는 워낙 좀 생소한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의 인스타 컨텐츠나 기타 제 쇼츠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수면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구나라고 대충 아실 것 같은데, 오늘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일단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하게 되셨나요? 계기를 많이 여쭤보셨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수 생활을 하면서 불면증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다른 분들의 수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져서 지금 이 수면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게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수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이 수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처음엔 저도 그렇게 해서 제 경험 그리고 뭔가 리서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뭔가 접근을 하려고 하겠구나, 이런 방법을 찾으려고 하겠구나 하고 어떻게 보면 스터디를 한 거죠. 케이스 스터디처럼. 근데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실제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노력을 했고 이런 실제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냥 연구실에 앉아서 연구하는 거구나, 그냥 공부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답답함이 커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주변에 불면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막 찾아서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성에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겠다라고 이제 방법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를 이제 찾아보는 찰나에, 해외 특히 미국에서는 수면 코치라는 그 직업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수면 코치 자격증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찾아서 그럼 나도 이 실제로 수면 코칭을 하면서 이 수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랑 직접 대면해서 문제를 확인해 보자, 고객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라는 생각에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 수면 코칭이라는 게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사실 뭐 의사가 해야 되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공부를 하고 코칭이라는 일을 진짜로 하기 시작하면서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정말 쉽게 설명을 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당장 수면 문제가 심각하다 하면은 수면 유도제나 수면제를 처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양압기를 처방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은 의료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사실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 삶에서 루틴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카페인을 어떨 때 어떻게 섭취를 하고, 직업군에 따라서 육체 노동을 많이 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 앉아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내 상황에
맞게 루틴을 만들어야지 불면증을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케이스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갑작스럽게 너무 사랑하던 사람과 이별을 했어요. 파혼을 했어요. 그러면 불면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트리거, 갑작스럽게 만드는 요인이 하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앞에 이제 불면의 요인이 많다는 건데 기질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전에 이제 나를 뭐 만성화시키는 원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다 차지하고 일단은 불면을 촉발하는 어떤 요인이 돼요, 파혼이라는 건. 그러면 당장 내가 한동안 3 주, 4주 동안 잠을 너무 못 잤어요. 그럼 당연히 병원을 가겠죠. 그럼 수면제나 유도제를 처방을 받아요. 근데 이거를 받고 약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불면을 해결해 주질 못해요. 잠깐 재워는 주지만. 그러면 우리는 노력을 해야겠잖아요. 어떤 노력을 하냐. 실제로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을 다 낮추고 밤에 자꾸 말똥말똥해지는 거를 또 낮춰주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을 어떻게 하면 덜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이 정신 상담에서 하는 역할과 수면 코치가 하는 역할이 사실 다 달라요. 달라야만 하고요. 예를 들면 아까 그 말씀드렸던 파혼 관련돼서 결국은 어떤 이런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훈련된 상담사분들 아니면 정신의학과에 가서 상담을 받을 텐데 그때는 사실 되게 디테일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런 상황이어서 이랬었고 나의 감정이 이랬었고 근데 수면 코칭 때는 사실 그러한 내용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아요. 아, 요인들이 이랬었구나. 불안도가 굉장히 높으시구나. 근데 여기서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상황일 때 이런 불안이 더 높아지는지 그 증상의 원인들을 파악하는 데 되게 중점을 둬요. 약간 데이터를 수집하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보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 이때 파혼 때문에 이 불안 요인이 촉진이 되었고 촉발이 되었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불면증을 만성화시키는 행동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 이때 힘드셨으니까 그 이후로 술을 자주 드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관련된 장소를 갔을 때 더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어떤 루틴을 가져갔을 때 이전의 그런 기억들이 다시 떠올라서 힘드시구나. 아, 그러면 이런 루틴 대신에 이런 방법을 한번 택해 봐야겠다. 이렇게 사실은 솔루션을 만들어 가요, 같이. 그래서 굉장히 그런 디테일하고 막 감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저와는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라이프 스타일적인 루틴을 이 사람한테 정말 커스터마이징해서 잘 잘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끌고 갈까가 제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고 그걸 같이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수면 코칭 케이스 사실 다 너무 기억에 남는데 이분은 이제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제 매각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무직이 된 거죠. '나는 좀 이제 쉬어야겠다.' 하고 이제 쉬고 있는 상황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면이 증상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워낙 좀 일도 열심히 하시고 똑똑하시고 되게 성실한 분이셔서 유튜브 같은 거 다 찾으시고 연구나 이런 것들을 다 찾으시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왜냐면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상황도 이제 없어지고 왜냐면 이제 일을 좀 쉬고 계시니까 나는 불안할 게 없는데 이상하게 오히려 더 잠이 안 오고 자꾸 새벽에 깬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칭을 하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했을 때 '자주 깨는 거를 일단 1차적으로 해결해야겠다.'라는 결론에 다다랐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실 너무 많은 루틴을 이미 너무 잘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 방법을 했더니 정말 드라마틱하게 나아지셨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오히려 루틴을 빼는 거였어요. 왜냐면 이분은 너무 성실하시고 오히려 너무 그러니까 모범생 같은 분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면에 대한 강박이 굉장히 커지신 거예요. '아, 나는 낮잠도 절대 자면 안 되고 저녁에 피로해야 되니까 무조건 2 시간씩 열심히 운동도 하고' 사실 요가나 명상도 되게 안 맞는 분이셨거든요. 억지로 이거 좋다니까 이완에 좋다니까 막 하시고 그런데 오히려 새벽에 계속 깨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다양한 뭔가 뒤에 이야기들도 있지만은 결론으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유튜브나 GPT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는 뭔가를 계속 추가하라고 했었을 거예요. "이거 해 보세요. 478 호흡법 해 보세요." 아니면 뭐 "저널링 일기 써 보세요." 계속 무언가를 추가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랑 계속 세션을 하면서 저희가 찾았던 거는 '아, 강박 때문에 잠을 너무 못 잘 것 같다.' 그리고 항상 수면 데이터를 보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요런 거 요런 거 하나씩 빼볼까요?"
하고 강박을 덜어내는 데 집중했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강박을 덜어내셔야 돼요."까지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그럼 더 강박이 또 생기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원래 한 4 번씩 깨시던 분이었는데 이번 주는 보통 한 2-3번 깼던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코칭을 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잘 자려고 하지 않을 때 잘 잘 수 있다." 너무 아이러니한 얘기죠. 근데 사실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너무 노력을 하면 또 잘 잘 수가 없는 것도 또 잠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이분을 코칭하면서 딱 느꼈었어요. '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수면 과학이나 이런 정보가 정말 전부가 아니구나. 결국은 이 한 분 한 분의 성향과 상황에 맞춰서 면밀히 정말 이분을 잘 알아서 코칭을 하는 게 맞는 거구나.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정보를 그냥 이제 전달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를 그때 느꼈었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그분은 한 번도 안 깨세요. 한 번도 안 깨시고, 물론 뭐 가끔가다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거나 하면은 한 번씩 깨시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뭐 10분, 20분 내에 잠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케이스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또 제가 이제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는 이 국제 성인 수면 코치 이 자격은 어떻게 딸 수가 있나요? 제가 IPHI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제 성인 수면 자격을 땄어요. 영유아 수면 코칭은 우리나라에 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성인 수면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성인들. 그래서 제가 땄던 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제가 알기로 한 70여 개 국가에서 지금 한 3천 분이 좀 넘게 이 자격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국내에서는 굉장히 큰 이제 유튜버신 브레이너 제이, 이분도 저와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가 이제 이 코스를 밟았냐면요. 실제로 정말 그 지식을 습득하는 강의를 듣는 코스 트랙이 하나가 있고, 이 트랙을 다 완료를 하면 그다음에는 정말 실습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몇 개월 동안 이제 온라인 코스를 들으면서 정말 별의별 강의를 다 들었었어요. 이거 왜냐면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당연히 뭐 잠을 자는 원리부터 해서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어떤 식으로 나아지게끔 해야 되는지, 정말 그런 지식적인 거, 수면의학적인 부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연구 데이터들도 같이 보면서, 논문들도 같이 보면서 이제 실제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첫 번째로 있고요. 그다음에는 케이스 스터디를 같이 하면서 실제로 이제 라이브로 세션을 해요. 프로그램을 만든 창업자이자 이제 강의를 해 주시는 라는 분과, 그리고 저와 같이 코스를 듣고 있는 수면 코치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준비를 하시는 분들, 세계 각국에서 오시더라고요. 그분들이랑 이제 그 시차가 맞는 시간들을 이제 맞춰 가지고 실시간 라이브를 해요. 그래서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같이 하거든요. 어떤 이제 클라이언트의 정보들을 받고 이분들에 대해서 나라면 어떻게 슬립 플랜을 줄 것인가, 그런 이제 막 리포트를 제출을 하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이제 트랙 2에서 이제 밟았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정말 제가 실제 이 코스를 완료하기 위해서 한 대여섯 분의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직접 이 수면 코칭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한테만 한 3개월씩을 제가 시간을 쓰면서 코칭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만나서 어떻게 그분들의 수면 문제를 파악하는지 as is로 확인한다고 하거든요. 현재 상황을 점검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과 8세션 정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첫 주에는 우리가 어떤 걸 해볼 것인지 실제로 플래닝을 해봐요. 첫 주에 우리 이러이런 것들 한번 해봅시다. 온보딩부터 정말 미션까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분을 동기부여를 해서 움직이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션, 세 번째 세션, 총 한 8번의 세션을 거치면서 실제로 각 단계별로 어떤 우리가 액션 아이템, 즉 어떤 것들을 루틴을 바꿔볼 건지 미션을 정하고 설득을 하고 정말 행동에 옮기게 만들고 변화를 만드는지, 이 과정을 실제로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빠르게 사실 코스를 밟았거든요. 빨리 이 잠재 고객을 만나고 싶은 이 마음에. 그래서 저는 한 1년 정도를 정말 빡세게 했었어요. 빡세게 해서 1 년에 마무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때 사실 너무 힘들어서 트랙 1 하고 트랙 2 듣는 와중에 '아 잠깐 이거 딜레이 할까?'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다 이제 영어로 모든 거를 이제 소화를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도 있었고, 그리고 코칭을 하고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게 이제 모두 다 영어로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뭐 영어 그때보다 지금 더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코칭 스킬도 많이 생겼고.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매일매일 줌을 하고 그 라이브 세션을 하고 코칭을 하는 게 좀 무서웠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확실히 이제 경험에서 확실히 좀 자신감도 얻었고, 자신감이라는 게 괜히 오만해서 '난 이 사람 코칭 잘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이제 대면을 하고 '내가 이 수면 문제를 진심으로 잘 해결해야겠다.'라는 이제 마음이 생기고 부담이 좀 덜해지는 것? 그런 자신감이 좀 하면서 생겼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자격 certificate을 따게 됐습니다. 근데 이 수면 코치라는 직업이 저는 굉장히 앞으로 정말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단순히 저처럼 수면만 코칭을 하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이미 운동을 코칭하고 계시는 분들, 뭐 영양 쪽을 하시는 분들, 이미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특히 이제 웰니스 카테고리 안에서 코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어느 카테고리나 수면이 굉장히 다 접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도 사실 저는 그거를 정말 체감을 하는 게, 운동 코칭 하시는 분들,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 수면 코치 자격을 같이 따고자 저에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본인이 이미 전문성이 있고 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 수면 코칭까지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다른 과 전문의 분들도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지금 제가 전문의로 일을 하고 있는데 수면 전문의는 아니지만 제가 실제로 환자를 상담할 때, 그리고 뭔가 처방을 하거나 할 때도 이쪽 분야를 잘 알고 있으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증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고 자격증 소개를 부탁하는 DM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처럼 수면 코칭만 하시는 분도 저는 정말 수요가 많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요. 왜냐면 제가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제 그냥 SNS로도 정말 많은 연락이 와요. 근데 저도 아무래도 전 녹트 리서치라는 그 수면 영양제 브랜드를 운영을 하기도 하고, 저희가 또 수면 코칭으로서 1대1로 코칭을 하는 거에 대한 클라이언트 수를 딱 정해뒀어요. 정말 좀 이렇게 많이 받지 않고 있다 보니까 다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연락이 오는 걸로 봐서는 정말 많은 수요가 있다. 그런데 아직 많은 분들이 이런 직업이 있다라는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쉽사리 '어떻게 하면 나 수면 코칭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못 다다르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정리를 하면, 일단 수면 코칭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 전문성을 빠르게 키워 놓으면은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자신의 웰니스 분야에서 어떤 코칭이나 클라이언트를 상담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면 같이 수면 코칭을 접목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소정입니다. 그동안 제 직업이 바뀌고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수면 코치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개인적이지만 정말 크게 제 인생을 바꿨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바로 결혼입니다. 제가 원래는 비혼주의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 뭐 딩크까지는 아니지만 아이 별로 생각 없는데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무 중요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 어떻게 보면이 아니죠.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이기적이었고 자기중심적이었었어요. 저는 개인주의 성향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이라는 거는 좀 희생이 따르잖아요. 희생이 뭐 내가 더 뭐 희생하고 저 사람이 더 희생하고 막 이런, 그냥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서로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난 점들을 다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하는 거라 생각을 했고, 근데 그 당시 저는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언가 내 그 뾰족뾰족한 부분이 딱 이제 상대와 맞아지려면 이렇게 좀 다듬어줘야 되는데, 그게 저는 저에게 손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나는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할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커리어적인 것도 컸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당연히 결혼을 해? 그러면 둘 중에 누군가는 조금 더 가정을 돌봐야 되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둘 다 그냥 막 나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특히 아이가 있으면 더 그렇잖아요. 주 양육자가 있어야 되고. 근데 저는 높은 확률로 여자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요즘 많이 바뀌었죠. 근데 그때가 벌써 그래도 십몇 년 전이니까, 10년 정도 전이니까 당연히 여자가 조금 더 가정을 돌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저의 성격상, 물론 강아지와 아이를 비교할 수 없지만, 강아지를 키웠을 때도 그 책임감이 좀 많이 컸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녁 약속 잘 안 잡고 강아지 집에 혼자 있을까봐. 그런 성격인 걸 스스로가 잘 알고, 나도 사실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저도. 결혼하면 되게 가정적으로 될 것 같아서, 그러면 당연히 이제 커리어가 끊길 것 같은 거죠. 아무래도 회사 일을 100%할 수는 없을 거니까, 이건 뭐 누가 나한테 시켜서 강요해서도 아니고 그냥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는 거는 네 커리어에 하등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참 신기하게도 이제 20대 후반이 되었잖아요. 그런 저도 슬슬 불안해지는 거예요. 딱히 결혼 생각도 없었는데, 근데 거기에다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로는 제 주변의 친구들이 다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많은 분들이 경험하실 거예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조금 결혼을 하는 그러니까 친구들 결혼하는 좀 시기가 빨라요. 남성분들에 비해서. 특히나 제 친구들이 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교나 뭐 석사 졸업하고 빠르게 좀 자리 잡은 안정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일찍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0대 후반에 한 28, 9대 슉 갔어요. 1차적으로. 그때 한번 슉 가고 한 2차적으로 한 30, 한두에 또 한 번 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가 20대 후반이다 보니까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안 한 친구들도 남녀 불문하고 결혼을 할 친구들이 이미 있어요. 그들은 이제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저는 결혼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결혼을 생각도 안 했지만 남자친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한번 상상을 시뮬레이션 돌려보거든요. 내가 만약 결혼을 하려면 지금 남자친구가 있어야 되고 그래도 뭐 1, 2년 사귀어야 되니까 적어도 그럼 30대 초반이 넘을 거고 근데 만약 내가 그때 실패해? 실패라는 말도 사실 웃기죠. 뭐가 실패야. 근데 결혼을 못해. 그러면은 헤어져. 그럼 다시 연애를 시작해야 돼요. 연애 또 사람을 또 만나고 찾고 소개를 받거나 시간 걸리죠. 또 한 1, 2년 사겨.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뭔가 막연한 불안함이 확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불안함 첫 번째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일이 불안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기반이 없는 느낌인 거죠. 연예인 생활을 하다가 그만뒀잖아요. 그건 저한테 어떤 느낌이었냐면 모래성을 쌓았어요. 근데 파도가 한번 쫙 밀고 쓸려져 내려가서 아무것도 없는 느낌인 거예요. 지금 보면 어딘가에 그 모래알들이 남아있죠. 그거를 원동력 삼아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보이지 않잖아요. 있었는데 없다. 그래서 더 불안함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오히려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결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면 나의 안정을 결혼을 통해서 찾으려는 것. 이런 결혼은 정말 후회합니다. 제가 그때 다행히도 결혼을 할 만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서 결혼까지 가지 못했던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때 제가 결혼을 생각했던 것도 왜 저랬어? 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지만 그때는 뭔가 내가 불안하고 남들 다 결혼하는데 나는 결혼할 사람도 없어. 뭐 연애하는 사람도 없어. 내 커리어는 지금 다 끊어졌어. 그리고 몸도 뭔가 아파. 그러니까 내 자체가 지금 그냥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발을 아무리 이렇게 밑으로 내려놔도 바닥에 안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안에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헤엄치는데 아무리 발을 뻗어도 발이 바닥에 안 닿아. 그 불안함이 항상 있었어요. 그 당시는 불안함인 줄 몰랐죠.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 불안함이었더라고요. 근데 내가 불안하니까 상대를 통해서 이 불안함을 해소하고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에요. 사실 불안은 내가 잠재워야 되고 스스로 안정을 내가 찾아야 되는 건데 이거를 외부의 것으로 찾으려고 한다?
와, 이거만큼 위험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관계가 건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존을 또 너무 많이 하게 된다거나 기대치가 너무 높아진다거나 또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연애가 또 이제 종료가 됐어. 헤어졌어. 그럴 때 오는 또 불안감은 더 커지겠죠. 악순환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 당시에 이제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 소개팅이 실패했던 것이 감사하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마음을 비우고 있었어요. 뭐 연애 뭐 될 거면 알아서 되겠지. 그러니까 소개팅도 꽤 했었는데 소개팅에서도 다 이제 잘 인연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인가 이 정도면 이런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자존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모르겠다. 뭐 결혼이고 뭐고 뭐 연애도 뭐 내가 뭐 만약에 최악으로 저는 항상 최악의 생각을 한 번씩 하거든요. 내가 지금 진짜 최악으로 연애를 못 해요. 남자친구가 안 생겨. 그래서 결혼도 못 해. 그러면 가장 최악은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근데 혼자 살다가 근데 그 당시에 부모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럼 나의 최악은 부모님과 그냥 평생 혼자 사는 거거든요. 같이 세 명이서. 근데 그렇게까지 최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부모님이랑 사는 거 살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약간 마음이 가벼워져서 그냥 뭐 때가 되면 사람 만나겠지. 나 일이나 하자.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는 건 내 영역 밖의 일이고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내 커리어에 대한 안정감을 찾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승진이 될 수도 있고 이진이 우리 애기 이름인데 이직이 될 수도 있고 뭐 연봉이 뛸 수도 있고 이거는 내 노력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집중하자 하고 있던 찰나에 저를 매번 자주 소개팅을 시켜주시던 팀장님이 계셨어요. 그 팀장님이 저한테 소개팅 한번 해보자. 안 할래요. 왜? 괜찮은 친구 있어. 이 스타트업 업계에 있고 괜찮아. 잘 어울릴 것 같아. 저 이제 소개팅 안 해요. 그래? 그러다가 이제 어, 또 조금 있다가 아니야. 그래도 한번 해봐. 진짜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래. 뭐 소개팅 안 한 지도 꽤 됐고 그냥 오랜만에 그냥 나가보자. 이러고 뭐 사전에 뭐 사진이나 이런 거 저는 받지도 않아요. 받지도 않고 그냥 나가려고 이제 카톡으로 인사만 주고 받죠. 이제 그때 이제 카톡 사진을 처음 봤는데 그냥 원래 저의 막 이상적인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었어요. 되게 귀엽게 생겼거든요. 너무 좀 그런가? 그래서 그리고 딱 보니까 프로필 사진이 전 여친이 찍어준 것 같은 사진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그게 뭐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인사를 하고 만나서 그게 저와 지금 남편의 첫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다던 소개팅을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결혼을 생각하는 제 이제 동생들, 친구들한테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저도 그 꼰대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남들이 나한테 했던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냥 너에게 집중해 있을 때 가장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 가장 너와 잘 맞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결혼하려고 애쓰는 상황에서 상대를 만났으면 저답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잘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이 또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순간 멋짐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냥 남의 신경 전혀 안 쓰고 난 내 길을 간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냥 내일 집중하고 내가 하고 싶은 뭐 운동하고 취미생활 하던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냥 나다운 삶을 지금 영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만나야지 나를 잃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막 그 사람에게 의존하고 막 언제 이 사람 일이 끝나나 막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내 일 열심히 하고 내가 취미생활 열심히 하면 그래야지 내가 또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상대한테. 이게 바로 저의 인생을 바꾼 결혼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왜 저에게 결혼이 인생을 바꿨냐라고 하면 가장 나다울 때 만난 사람이었어서 내 치부를 다 드러낼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과거형이 아니죠. 사람이에요. 현재 남편이니까. 그래서 제 자존감도 정말 많이 회복을 했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왜냐면 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
일도 더 열심히 잘하게 됐고 그리고 창업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단순히 결혼뿐만 아니라 가장 나다울 때 내가 솔직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랑 만났기 때문에 이 결혼이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오늘은 엄마가 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좀 늦게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 이유는 제가 원래 비혼주의자의 뭐 딩크까지는 아니지만 아이 생각이 크게 없었다. 왜냐하면 제가 워낙 좀 아이를 좋아하고 가정적이다 보니까 그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이나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굉장히 육아에 빠지게 될 것 같아서 그것도 좀 무섭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마음을 먹기까지도 시간이 걸렸고요. 거기에다가 연애가 짧았어요. 사귀고 나서 결혼식까지 10개월이 딱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우리 둘이 덜 친한 거예요. 농담이고. 친하죠. 친하니까. 예, 부부니까 친한데 조금 더 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3년 동안 좀 신혼을 즐기다가 그리고 이제 아이를 갖자. 그래서 3년을 되게 잘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3년째가 좀 됐을 때, 지금부터 슬슬 이제 임신을 준비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뭐 당연히 그 이제 결혼할 때 산전 검사도 했고, 뭐 남편도 저도 둘 다 검사를 했을 때 뭐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병원을 가봤어요. 자연으로 임신이 잘 안 되길래 제가 그냥 사무실 근처에 있는 병원을 갔는데 그전에는 뭐 딱히 병원을 다니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그 검사를 했어요. 그 피 검사 같은 거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뭐 다낭성 증후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좀 이슈가 있나 해서 봤는데 거기가 뭐 난임 전문 병원은 아니었고 그냥 산부인과였어요. 근데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담당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다낭성 끼가 좀 있는데 뭐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에요. 자연으로 조금 더 해보시거나 진짜 급하시면 뭐 인공수정이나 난임병원을 가보셔도 되는데 뭐 이게 되게 뭔가 문제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그것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사실 확률적으로 자연 임신을 1년 정도는 시도를 했을 때 안 되면 뭐 난임병원이나 다른 것들을 시도하는 게 맞으니까. 그리고 문제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그냥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배란 테스트기도 하고 뭐 했는데 사실 제대로 좀 안 찍히는 거예요. 그 테스트기의 결과가. 그래서 선생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러게요. 근데 별 문제 없다고 하니까 한번 좀 더 해보죠. 뭐 다음 차수를 기다려보죠. 근데 뭔가 테스트기도 안 지키고 이상한데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막 그 병원에 대해서 쏟아내는 이유가 너무 야속해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참다 못해서 난임병원을 갔어요. 난임병원을 갔더니 그 검사지를 그대로 리포트지를 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을 절대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난소증후군이었고 그 수치도 굉장히 높아서 이거는 안 된다. 이거 한번 무조건 이건 검사를 받아야 된다. 왜 그 병원에서는 이거 그냥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요? 정상인데요? 라고만 얘기했는지 전혀 모르겠다. 라고 하셔서 일단 뭐 다른 검사도 해보니까 나팔관도 한쪽이 막혀 있었고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너무 심해서 인공수정도 쉽지 않으니 그냥 바로 시험관으로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처음부터 병원에 가서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아무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속상하긴 하죠. 이 힘든 여정을 내가 시작을 해야 되다니 너무 힘들 것 같긴 하지만 근데도 그냥 뭐 원래 제 성격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근데 괜찮다고 하고서 보낸 나의 수개월의 시간이 6개월 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 병원에서 그냥. 그게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시험관 하면서는 한 번도 안 울었거든요.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울었어요, 혼자. 병원 나와서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는데 친정 얘기해주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시간 낭비를 안 했을 텐데.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주절주절 화풀이를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시험관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제 많이 가시는 차병원, 강남 차병원을 다녔어요.
와,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와, 정말 저는 가장 대기 많이 했을 때는 거의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 대기했던 것 같아요. 예약을 해도 갑작스럽게 뭔가 선생님이 급한 일이 생기시면 비워져 있어요. 그럼 그동안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매일 마음을 놓고요. 포기를 하고 그냥 노트북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대기하는 그 핑크색 그 의자에 앉아서 그냥 계속 일했어요. 어느샌가 그러면 절 불러요. 그럼 가서 이제 진료를 받거나 또 검사를 하거나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총 4번의 채취를 했고 중간에 한 번은 이제 이식을 하지 않았고 선생님이 이거 굳이 넣어도 뭐 별 소용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 효율적으로 일하죠. 너무 제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총 4번의 채취와 3번의 그 뭐라고 하죠? 끝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한 1년 가까이가 걸렸더라고요. 1년 좀 안 되게 걸렸는데 그 과정은 쉽진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낭성이다 보니까 난보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이 과배란 주사를 맞으면. 그래서 난자가 진짜 많이 뽑히는 거예요. 우리가 채취를 할 때 난소에다가 바늘을 꽂아요. 주사 바늘을. 그래서 하나하나를 한 땀 한 땀 빼내는 거예요. 난자를. 근데 이게 보통 뭐 10개 뭐 이 정도만 빼내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 과배란 주사를 맞으면 한 차수 때 35개? 많게는 40개 가까이가 생겨요. 포도알처럼. 그럼 그거를 주사를 35번, 40번을 찔러서 얘네를 다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 난소가 자극이 많이 받았겠어요. 그럼 난소가 진짜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수면 마취를 하고 하거든요. 그럼 깨어났을 때부터 이제 여기 난소 부분이 정말 너무 아파요. 그리고 이제 좀 심할 때는 이게 띵띵 부어요. 그래서 복수가 나중엔 차요. 이 원래 있었던 자리에 다 주사로 빼냈으니까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물이 차는 거예요. 뭐 그냥 단순히 얼굴 붓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가 정말 복부, 자궁 난소 있는 쪽이 너무 많이 부어서 아파서 정말 생활이 안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붓기를 빼기 위해서 이 복수 찬 거를 빼기 위해서 병원 가서 또 처치를 받아요. 근데 다행히 저는 이제 복수가 심하게 차서 그걸 빼는 처치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알부민도 맞으러 가고 그게 저는 가장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시험관을 하면서 시험관 4차 만에 몸무게가 5kg가 늘더라고요. 물론 한 차수 끝나면 좀 빠지긴 하는데 이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몸이 저는 많이 힘들었어요. 마음도 뭐 힘들었겠죠. 근데 마음 힘들었던 건 다 미화가 돼서 이제 없어졌어요. 기억도 안 나. 근데 생생히 기억나는 건 진짜 물리적으로 아팠던 거. 그리고 이제 너무너무 비대해진 모습을 거울로 볼 때 그때가 사실 그게 마음이 아팠네요. 힘들었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4번의 시험관 끝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11월이었는데요. 남편한테 인밍아웃을 해야 되잖아요, 먼저. 사실 너무 빨리 알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좀 참새거든요. 남편한테 빨리 얘기해야 돼. 안 그럼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음파 받으러 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피검사 이제 하러 가잖아요. 시험관을 할 때 최종적으로 이제 그 가서 피검사를 받아서 임신인지 비임신인지를 확인해요. 임신이 아니어도 가서 확인을 해야지 종료가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근데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우리는 무수히 많은 임신 테스트기를 합니다. 그때 이미 저는 한 4, 5일 차 때 이거 느낌 좀 다른데? 라고 느꼈어요. 일단 발끝부터 뜨거운 게 느껴지고 물론 제가 한 1, 2차 때였나? 그때도 한번 비슷한 걸 느끼긴 했는데 아니야, 뭔가 달라. 좀 비슷한데 강도가 다른 걸 느꼈어요. 그리고 잘 때도 다리가 저릿저릿하고 근데 이게 사실 과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이때부터 임신 증상이 절대 나타날 수 없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느껴요. 너무 간절했나? 그래서 일단은 열이 뭔가 올라오고 발끝이 저려서 아예 한숨을 자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왔다. 이거다. 그래서 테스트기를 한 일주일째까지는 제가 버텼어요. 버티고 안 하다가 한 일주일째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주 연하게 2줄이 비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2차 때 이미 그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간절한 마음에서 이미 약간 그 아래에 시약선이 묻혀져 있는 거가 살짝 비치는 거를 저는 2줄로 계속 믿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 그리고 조금씩 진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됐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거 좀 봐봐.
이러고서 그냥 띡 줬어요. 그러니까 "헉, 됐네? 하고 저 둘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와! 그러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인밍아웃을 했죠. 이거 임택이랑 애기 초음파 사진을 딱 붙여서 액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서 엄마한테 줬어요. 엄마 아빠 사진 AI로 과거 사진인데 현대 사진으로 복원한 거야 하면서 이제 어머 그런 게 있니? 하고서 이제 받으셨는데 우리 엄마는 눈물이 콸콸콸콸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도 조금 울먹울먹 하셨고요. 너무 기다렸던 우리 집의 첫 손주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선물로 시어머니, 시아버님께도 했더니 이제 너무 좋아하셨죠. 그게 이제 저의 인밍아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험관 준비를 하면서 제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봤어요. 아, 너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창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험관 하는 게 맞냐? 괜찮냐? 라고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저도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걸 타이밍을 언제로 잡아야 되냐. 그래서 고민한 끝에 창업과 동시에 그냥 시험관을 밀어붙였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우리가 보통 미루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리 잡으면 해야지. 그러니까 결혼도 똑같잖아요. 내가 좀 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자리 잡으면 뭔가를 해야지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자리 잡는 게 뭔데? 뭐 예를 들면 내가 연봉이 얼마가 되면 내가 얼마를 모으면 1억을 모으면 2억을 모으면 제가 이제 창업을 했으니까 뭐 매출이 1억이 찍히면 10억이 찍히면 30억이 찍히면 그럼 자리 잡은 걸까? 저는 그건 끝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내가 100만 원 벌고 싶으면 300만 원 벌고 싶고 300만 원 벌고 싶으면 1000만 원 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가 되면 또 좀만 더 자리 잡고 나면 좀만 더 자리 잡으면 해야지 하고 또 미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리 잡는 거는 세상에 없다가 저의 판단이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모든 게 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그때보다 지금 한 2년이 흐른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시험관 할래라고 하면 오히려 엄두 못 낼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제가 직접 뭔가 현장에 나가거나 대면을 해야 되는 일들이 훨씬 많아졌거든요, 그때보다. 그리고 지금은 진짜 현재 진행형으로 돌아가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의사결정을 해야 할 일도 너무 복잡하고 많아져서 지금 시험관을 해서 출산까지 또 하는 게 상상이 안 가요. 그래서 그때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아기를 키우는 건 또 너무 힘들어요.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근데 또 동시에 둘째 생각도 있어요. 어떻게 수습할지는 지금 이제 또 막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어쨌든 저는 초창기 때 시험관을 결정해서 한 게 좀 너무 잘한 일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뭔가 외부에서 받는 스트레스들 뭐 일이든 사람 일이든 아기 얼굴만 보면 사르르 없어지기 때문에 너무 잘했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